안녕하십니까 약사회원 여러분. 저는 2022년도 경기도 약사회 약사 연수교육을 맡은 민필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어플에 의한 약 배달이 어떻게 위법이고, 이 비대면 어플의 약 배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 판결이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잘 살펴보겠고요. 이 비대면 어플의 약 배달에 근거가 된 보건복지부 공고 2020-889,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공지사항에 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 안내라고 하는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공고의 이름이 번호가 2020-889고 등록일은 2020년 1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이라고 해서 그 국민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시 이 비대면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공고입니다. 이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 단계에서 적용이 되며,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은 심각 단계로 이 한시적 비대면 공고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이, 이 처방전 발급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이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해야 되는데, 이 밑에 의약품의 수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약 지도 후에 의약품을 조제 교부할 때 수령 방식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가지고 이 비대면 어플들이 무차별적으로 이것을 뭐 약관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지금 약을 배달하고, 이래서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약사법에 과연 약 배달 금지 조항이 있는가,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사법 제50조 1항을 보게 되면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배달이라는 것은 이 약국 이외의 장소이기 때문에 약 배달이 약사법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 약 배달에 대해서 판결한 게 나왔고요. 이게 10년, 20년 이때 전에 얘기한 게 아니라 작년 12월 23일 날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려운 법률 용어가 없이 잘 설명되어 있고요. 저도 법률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것을 보면서 이번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화상투약기, 또 안전상비약 샌드박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약사법 50조 1항, 본문의 위헌 소원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12월 23일, 아직 6개월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두 가지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19년에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경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님이 전화로 환자의 이제 증상을 상담한 후 택배를 이용해서 일반 의약품을 배송한 겁니다. 그래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이 50조를 위반해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죠. 여기에 불복을 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20년에 있었던 헌법소원입니다. 이것은 수원시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약사님이 군포의 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메일로 받아서 의약품을 조제한 후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해당 의약품과 복약지도서를 배송해서 역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 즉 50조 1항을 위반해서 벌금을 받았고, 여기에 불복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헌법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아까 보신 약사법 제50조 1항에 되겠고요. 이제 94조에는 그것을 어겼을 때, 50조 1항을 어겼을 때 그 3년 이하의 징역과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했는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 그래서
의약품의 경우에는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에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특성상 사용법과 사용량, 투여 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므로 의약품이 약국에서 약사의 관리 지도하에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입법 조항의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즉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약국으로만 제한함으로써 약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 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이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서 약화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보건을 향상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위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사님들이 영업을 많이 해라, 뭐 온라인으로 팔든 뭐 배달을 하든 많이 팔아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약사님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항이죠. 왜? 국민 보건을 향상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이 법률의 입법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수단의 적합성. 약국 개설자가 약국 내에서만 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약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이 대면이라는 부분이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아주 냉철하게 잘 살피고 있습니다. 처방의 진위 여부 및 처방 전상의 환자임을 확인한 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처방상의 용법, 용량, 부작용 설명하고 전화나 서면에 의한 간접적인 전달 수단에 의한 경우보다 충실한 복약 지도를 할 수 있고, 또한 우편이나 택배, 퀵서비스 등 중간 매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배송 과정에서 적정한 보관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여 부패되거나 훼손되어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약화 사고 시 책임 지소가 명확해진다. 그래서 따라서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사회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소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2021년도에 바로 잉크도 말하지 않았죠. 얼마 전입니다. 내린 지금 판결문의 내용을 제가 편집도 하지 않고 직접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3. 피해의 최소성. 이 조항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피해는 뭐냐? 없다는 거죠. 네. 이것은 충분한 복약 지도를 하지 못함에 따른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므로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제한하는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 형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결문에서 진짜 엄청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우편 배달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약사회에서 반대한다, 제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직접 판결문에 판시한 겁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이게. 우편 배달은 이미 그 자체로 의약품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점, 약사가 직접 환자의 상태와 처방전을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조, 판매하고 전화를 통한 복약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점, 배달 사고가 생긴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는 점, 위 조항이 규제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할 수밖에 없다. 사실 뒤에서 제가 이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한 그 배송 사고, 약물 오남용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판결을 먼저 보시죠. 또한 동일한 질환으로 여러 번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들이나 당뇨 등 복합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의약품의 복용 방법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은 노약자의 경우 의약품의 오남용을 통한 부작용의 우려가 일반인보다 더 높다는 점에서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의약품을 처방하고 철저한 복약 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 이런 논란이 많죠. 똑같은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그냥 택배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또 거동이 불편하니까 택배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노인이라서 밖에 나가기 힘드니까 택배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이분들은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이 심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철저한 복약 지도를 더 해야 된다, 이분들한테는. 맨날 먹는 약이니까 안심하고 막 먹다가 부작용 나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자라도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또 보호자가 없는 독거 노인에 대해서는 각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 보건 대상 관리자로 선정 등록하여 정기적인 가정 방문을 통해서 투약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방문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을 고려할 때 환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약국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받아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상당히 어렵다. 이미 앞에 그런 경우일지라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지금 복지국가를, 우리나라가 복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다 되어 있다. 굳이 이것을 택배로 퀵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의약품의 판매 장소에 대한 제한은 이 법의 다른 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만일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소를 한 곳으로, 즉 1약사, 1약국을 원칙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 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여 약국이 아닌, 약사 아닌 자에 의해서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 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약사법 제19조 1항의 취지에 어긋나게 돼서 약사에 대하여 약국의 개설 없이도 인터넷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게 되어 약국 개설 등록 제도 자체를 의미가 상실된다. 이게 지금 어떤 또 이슈랑 연결되냐면 그 화상투약기 이슈와 상당히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상투약기를 만든 회사에서는 그 화상투약기를 만들어서 약국 밖에다가 비치를 해서 하는데, 이 화상투약기에다가 이렇게 화면을 넣어서 환자랑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통화 하듯이 해서 약을 판매하겠다는 것인데, 1약사, 1근무 약사가 30군데의 화상투약기를 관리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관리약사를 두어서 30군데의 화상투약기를 관리하겠다. 이래야 약사 인건비도 나오고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약사 한 명 고용해서 화상으로 상담해가지고 막 약을 택배로 배송한다. 이거 인터넷 판매랑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약국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약사의 책임을 주는 1약사 1약국의 원칙을 완전히 근간부터 흔드는 그런 화상투약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약사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행위를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 전체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이 약사법은 약사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법입니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약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한 법이에요. 따라서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최대 아니고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법익의 균형성입니다. 청구인은 약국 이외에서 약국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면서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불공평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직업 수행에 대한 제한은 그 정도가 크지 않아서 이것은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에 볼 때 이것은 법익의 균형이 정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가 이 약 배달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서 또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안전상비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 약사의 의견이 아니에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직접 판결을 해서 판결문에 써놓은 거예요. 2012년
안전상비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 제도가 시행될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의사 환자 간 비대면 진료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등 보건의료 환경에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보건의료 분야이므로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죠. 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변질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약 지도를 충실히 해야 되고 변질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약화 사고 시에도 그 책임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심판조항이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012년 안전상비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 제도가 시행된 이래 참 이 안전상비 의약품 이 말 자체도 사실은 지금 저희 약사회에서 이 안전이란 말을 빼자 이렇게 지금 정부나 국회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안전상비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 약은 되게 안전하다. 이 약은 먹어도 부작용이 없네? 이 약은 뭐 막 먹어도 되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란 얘기죠. 그냥 상비 의약품이 되는데 안전이란 말이 들어가서 오남용 부치국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안전자를 지금 빼자고 지금 약사회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어보면 편의점에서 상비 의약품이 별다른 문제 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일반 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되어 부작용 위험성이 절한 제품의 경우 약국의 판매를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지금 시도를 저희가 도전을 받고 있죠, 약사회가. 그러나 일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 의견이 아니에요. 약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의 의견이에요. 일반 의약품이라 하여 약화 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 의약품 중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비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루에 최대 복용량을 포장 단위로 해서 판매되고 있고 1회 판매 가능한 개수 역시 품목별 1개로 제한되며 개봉 판매는 금지된다. 그렇지만 이들 안전상비 의약품은 소비자의 활용도가 높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즉 환자들이 많이 찾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용법 용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맨날 먹던 거니까 한 알 먹도 안 아프면 또 두 알 먹고 두 알 먹도 안 되면 세 알 먹고 이렇게 안전하다고 하니까 막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와 같은 소포장 판매 및 1회 판매 가능 횟수를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약품 오남용의 문제는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성이 확보되고 부작용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극히 예외적으로만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상비 의약품에 대해서 일반 의약품까지 약국의 판매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과연 이 상비 의약품이 과연 잘 판매 규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한 건 위반 321건, 두 건 위반 224건. 여기 3대 편의점 나오죠. 보시면 3대 편의점인 CU, GS25, 세븐일레븐의 경우 83.9%가 위반. 3대 편의점을 제외한 판매업소는 92.9%. 이게 뭡니까? 10%, 5%, 뭐 1%도 아니고 90%가 위반한다는 건 다 위반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83%다 위반한다는 뜻 아닙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편의점은 이 규제 조항 6건을 다 어긴 것도 있어요. 4건 다 어기고 조사 대상이 총 몇 건이면 837곳 중에 지킨 곳은 14%에 불과했다. 이게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재에도 인터넷을 통한 향정신성 의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등의 불법 판매 사례가 빈번하고 의약품 판매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무절제한 유통과 복용에 따른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 위조 처방전을 이용한 불법적 의약품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뭐 스텔록스, 뭐 이런 수면제 같은 거, 향정, 마약, 처방전을 위조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약국에서 타가지고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헌법재판소가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의사, 환자 간 비대면 진료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교부함에 있어 그 교부 방식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 예의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약화사고 등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으므로 안정성이 검증된 일부 의약품의 경우 약국의 판매를 허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약품의 판매 장소 내지 교부 방식에 대한 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지만 아직 그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고, 위와 같은 공고가 일선 약국에서 과연 부작용 없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의 추이가 어떠한지에 대한 아직 공신력 있는 분석 자료가 없다. 확보되지 않았다. 또한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는 의사 환자 간의 원격 의료를 전제로 할 때 실효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 의료 처용 여부도 불투명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므로 이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전 가족이 감염이 돼서 격리가 되고 7일 동안 못 나오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된 이런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은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상당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해서 약품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에 대해서 편의성보다는 의약품의 공급의 신뢰성과 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와 같은 의약품의 특수성으로부터 이를 다루는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제도 역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즉,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 약국이 편의점처럼 그냥 약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상거래 그런 장소가 아니란 얘기죠. 약국업은 단순한 상거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것이며, 이를 수행하는 약국 개설자는 단순히 일정한 시설만 갖추어서 약국을 하는 그런 사업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약사님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신뢰성 있게 부작용 없이 하는 사명감이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고 우편 배달, 퀵 배달 이런 것을 제한한다.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관들이 판시한 내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공중보건제도에 정말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근간을 이룬다. 이거는 규제 개혁, 규제를 완화 이런 게 아니라 공중보건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조항이다 이거죠. 핵심 조항. 핵심 조항을 부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핵심 조항을 부숴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부터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이게 대한약사의 의견입니까? 이게 제 의견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의약품을 판매한 그런 약사님들이 헌법소원을 받아들여서 판시한 내용입니다. 배달 안 돼! 배달하지 마! 이것은 국민보건 향상에 지대한 해를 끼칠 수가 있고 안 돼! 거기에 대한 지금 시도가 화상투약기, 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라든가, 지금 규제 샌드박스에 또 뭐가 올라왔냐면 편의점 안에 상비약 자판기를 두고 이 자판기에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또 샌드박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그 보건복지부 공고가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의약품의 수령 부분 보셨죠? 여기서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공고라는 것은 사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법률이 아닙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법률을 근거로 해서 널리 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추진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추진 근거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49조, 보건의료기본법, 또 의료법, 이렇게 근거 조항을 딱 써놨습니다. 근데 약사법이 없네요. 약사법이 없습니다. 추진 근거에 약사법이 없습니다. 볼까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 예방법. 여기 49조 3항을 보겠습니다. 지금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생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의료기관의 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1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법 제33조 1항이 바로 대면 진료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입니다. 그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선, 무선, 화상통신,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진단, 처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외 조항을 둔 것입니다. 이건 맞죠? 비대면 진료 예외 조항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지금 이거는 협의할 게 아니죠. 왜? 대면 투약이 원칙이고 대면 투약을 어길 경우에는 약사법 제50조 1항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봤으니까 두 번째 보건의료기본법 보겠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쭉 읽어보시면 약을 환자 협의하라는 내용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40조도 마찬가지고요. 또 의료법 제59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사항만 나와 있는 것이지 의약품의 수령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약사법 50조 1항에 대한 예외 근거가 없어요, 지금. 추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봤잖아요. 감염병 예방법이 관리하는 법률 봤죠? 보건의료기본법 봤죠? 의료법 봤죠? 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이 공고 자체가 급조해서 만들어졌고 이 공고 자체가 약사법에 위배되는 그런 공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사회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 한시적 공고 빨리 폐지해라. 이제 심각 단계가 지금 환자 수도 많이 줄었고 지금 우리가 백신 4차까지 지금 다 맞고 있죠.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코로나 치료제가 들어와서 경구용 치료제가 들어와서 중증 환자도 많이 줄었고 중증 환자에 대한 그 치료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다 위드 코로나 하겠다고 지금 경보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심각 단계만 안 낮추고 있어요. 심각 단계만 유독. 그런 와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보건복지부 이분이 과장인데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약 배송도 여기 포함하겠다. 세트로 가겠다. 세트로 1+1이니까 세트로 가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전면 개편해서 비대면 진료 등 신산업을 촉진시키겠다. 청년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겠다. 아까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셨듯이 이것은 청년 스타트업 스타트업의 보통의 그 직원 수가 10명에서 20명입니다. 이 10명에서 20명 하는 그 스타트업 몇 개 활성화 시키자고 지금 전국에 2만 3천 개의 약국, 8만 명의 약사님들이 국민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그 제도의 근간, 헌법재판소가 아까 판결했잖아요. 국민 보건과 건강 향상을 위한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를 이런 걸로 규제 샌드박스로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의사협회 산하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작년에 2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습니다. 저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OECD에서 뭐 30 몇 개국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해도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의사협회 산하의 연구소에서 낸 걸 보면 이 세계 각국의 비대면 진료 허용도 역시 뭐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시적이다. 이게 제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한시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논문을 냈어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기간을 둔 한시적 허용이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추진 목적이 있다 해도 전면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국가는 드물었다는 지적이다. 이 부분은 충분한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약사회와 정부와 의료계가 다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다 꼼꼼히 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4차 산업 부분도 고민을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대통령 인수위에서 전격적으로 하겠다 해서 막 보건복지부 과장님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하겠다, 중점 과제를 하겠다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자님이 아주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2급 감염병에도 비대면 진료를 계속하는 이유. 이게 지금 4월 얘기인데요. 4월 18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4월 24일부터는 감염병 등급도 1등급에서 2등급 조정됨에 따른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약사들은 왜 비대면 진료가 계속되는가 의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되고 확진자들도 일반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약국에서도 대면 투약 받을 수 있죠. 환자들이 질병청의 답변이 이겁니다. 7일간 격리 의무가 아직 있다. 그러니까 이거 중단할 수 없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대면 진료 받을 수 있고 대면 투약 받을 수 있는데 자가격리 하신 분들도 예외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다 갈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취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해서 의료진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아까 그 한시적 공고에 써 있었잖아요. 그럼 맞겠다는 데 있는데 지금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이 다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꼬리뼈는 빨리 떼야 된다. 약사에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비대면 진료만 그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은 위법이다. 그럼 배달 전문 약국, 지금 이 기형적인 배달 전문 약국이 서울에 지금 2곳 생긴 걸로 알고 있고 더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도심물류센터라고 하는 부릉입니다. 부릉의 이 창고 같은 사무실의 일부분을 개조해가지고 여기 약이라고 써있죠. 여기다 부릉이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약국을 개설한 거예요. 여기 컴퓨터 보이죠? 여기 약장이 보이고 이 약 직원이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에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은 약국입니다. 편법적인 약국이고 기형적인 약국이죠. 이걸 보건소가 허용을 해줬어요. 말이 안 됩니다. 서울 K구와 S구에 위치한 배달 전문 약국은 모두 대면 조제, 판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사법의 대면 투약, 아까 보셨잖아요. 50조 1항, 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대면 투약을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대면 조제 안 한다는 거예요. 약사 출신 변호사인 우종식 변호사님도 약사법에 따라 약국 안에서 조제, 판매, 복약 지도 등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비대면 방식 전문 배달 전문 약국은 약사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역시 방금 저희가 자세하게 본 작년 12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가지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대면 조제 투약과 관련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실천하는 약사회 약사님이 정리를 해서 저에게 제공을 해준 것입니다. 천천히 이제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에서 미리 예견을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100%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 생겼어요. 여기에 있는 이 1번, 2번, 3번, 4번, 여기 1, 2번 이게 다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모든 사례를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다 사례가 있고 이게 진짜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사례가 차고도 넘쳐요. 일단 보시면 비대면 처방전을 전달 과정에서의 문제점. 처방전 전달했죠. 그 다음에 조제하죠. 그 다음에 복약지도 하죠. 그 다음에 투약, 전달을 합니다. 배송으로. 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보고 그 다음에 플랫폼의 문제점. 불법적으로 광고 많이 합니다. 전문약품 광고 못하게 되어 있는 전문약품 광고도 막 하고 있고 환자 유인 알선 행위 후기 하나 써주면 커피 쿠폰, 아이스크림 쿠폰, 네이버 페이 몇만 원 준다 이런 환자 유인 알선 행위. 또 앞으로 뭡니까? 지금은 무료해서 약국도 끌어 모아서 자기 사세를 키우려고 하겠죠.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가 독과점이 되면 뭐합니까? 수수료 폭리. 약사님들한테 수수료 받겠다 이거죠. 사후관리기구의 부재. 여기에 대해서 일단 자세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 비대면 진료 환자 처방 전 남의 손해. 환자 처방 전 개인 본인 확인을 불가하니까 개인정보도 안 돼 있고 해서 딴 사람한테 간 겁니다. 이 처방전을 보시면 서울에 거주 중인 20대 여성 A씨는 닥터나우를 이용해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본 후 황당한 일을 겪었다. 무좀을 치료하고자 진료를 받는데 고지혈증 약 처방이 나온 거예요. 리피토정이. 처방전을 자세히 보니까 70대 환자의 것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아예 달랐다. 결제 또한 원래 예상했던 진료비가 아닌 1,500원에 불과했다. 이 20대 여성이 이거를 보고 이상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받기에 망정이죠. 만약에 이거를 팩스로 받은 약국에서 약사님이 그냥 조제를 해서 배달을 했다. 뭐와 함께 서면 복용 지도서 종이 한 장 딱 넣어주고 배달을 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약을 먹었다. 90일이나 먹었다. 환자가 약화사고 소송 걸면 누가 피해봅니까? 여기 약관에요. 자기네 아무 책임 없다고 써 있어요. 약사님 책임이다 이거죠. 자기네는 아무 책임이 없다. 약사님 책임이다. 약사님이 다 해야 된다. 이게 보시면 아무런 개인정보 보호 체계라든가 본인 확인 절차 이런 것이 전혀 갖춰지지 않습니다. 이게 공적인 전자처방전이 아니고 사적인 민간 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전혀 이런 예방장치가 없습니다. 약사회에서 약사님들에게 이런 어플을 이용하지 말고 직접 환자에게 요청을 해서 병원에서 직접 처방전을 받아서 취약하고 환자를 확인하라는 것은 이런 약화사고라든가 소송, 이런 문제점,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이런 문제점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약사법 50조 1항이 왜 생긴 거냐? 국민보건 향상을 하는데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 보기 힘드니까 또 늦은 배송도 하나 보겠습니다. 용인 처방 송파조제, 약 기다리다 끝나버린 재택치료. 이거는 이 기자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직접 재택치료를 하는데 요즘 이거 광고를 하도 많이 하니까 어플을 광고를 하도 많이 하니까 무료로 배송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이용을 해본 겁니다. 재택 환자는 서울에 있는데 송파구에 있는데 용인에 위치한 가정의학과 의사가 연결이 된 거죠. 이 어플을 통하니까 결국은 어떠 해가지고 금요일 저녁 11시에 돼서야 조제 취소 알림이 왔고 약국 내원으로 수령만 변경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격리 4일째 되던 밤이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 격리 해제가 될 때까지 약을 못 먹었어요. 이분이 약을 못 드셨어요.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말했잖아요. 판결문에서 이런 게 생길 거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마찬가지로 생길 수 있는 일이었다. 시기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 잘못된 약을 복용하는 환자, 심지어 불법약이 유통되는 문제, 이런 것을 관리할 만한 장치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리고 책임도 안 진다. 다 누가 책임지냐? 우리 약사님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해서 왜 이런 책임을 져야 됩니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병원 약국과 환자 간의 연골고리를 온라인상으로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환자 관리가 느슨해지고 체감했다. 그럼 남의 얘기인 줄 알았다는 얘기죠. 왜 끝내 약을 먹을 수 없었을까? 집에서 5분 거리에 병원과 약국이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 전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전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약국 수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많고 약사님들도 친절하게 보겠다 해주고 계십니다. 왜 비대면 어플을 이용합니까? 왜 편리하다라는 미명하에 우리 국민들의 보건 향상을 희생시킬 수 없는 겁니다. 약 배달했는데 약이 오지 않았다. 부작용 어디까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다 약사님 책임이라는 거죠. 현장에서는 신분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서 제3자의 인물이 중복 처방해서 아까 말했죠. 약물 오남용, 향정이라든가 마약,
뭐 다른 다이어트약, 탈모약 이런 것들 종이 처방전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 처방전 딱 복사하거나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팩스나 이런 걸로 오면 이게 진본 사본을 우리가 구별하기 힘듭니다, 진짜로. 결국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조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심각하다. 또 다른 서울의 B 약사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당시 앱으로 배달을 받고 그 처방전으로 또 딴 약국에서 또 약을 타는 이런 중복 투약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허점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로 불법 복제약.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약국인 줄 알았어요. 약국인 줄 알아가지고 뉴스에 YTN에 약국이라고 나온 거예요. 약국이라고. 알고 봤더니 한약사가 운영한 약국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약사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약사는 한약국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고 약사는 약국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고 이게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한약사도 요거 빼고 약국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배달 어플에서 이렇게 약국에다가 팩스를 딱 보내준 거예요. 근데 여기 약이 없으니까 불법 복제약을 환자한테 보내서 환자가 신고 안 했으면 모르는 일이죠.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이게. 약사가 운영하는 정상적인 형태의 약국이 아닌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국인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에는 지난 수년간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약사를 고용해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제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들 또 보건복지부에 일하는 공무원들 또 청와대에 계신 분들 이 헌법재판소 판결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시고 이것이 과연 규제 완화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것은 보건의료 핵심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다. 이건 약사를 위한 조항이 아니라 약사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죠. 이것은 국민을 위한 제도이다. 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백하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약사회도 꾸준히 알려나가고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대면 처방이 접수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문제점 아셨잖아요? 병의원에 직접 전화해서 팩스를 요청하십시오. 환자가 가져온 게 위조된 것일 수도 있고 2장, 3장 프린트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약을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직접 병원에 전화해서 팩스를 요청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환자의 신원을 꼭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배달은 약화사고에 우려가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약사님들 소송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면 투약을 하십시오. 이게 일단은 한시적 공고가 폐지되기 전까지 일단은 행동수칙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투약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우리 국민건강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입니다. 이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약사법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약사회가 더욱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